한국사학계는 학제간 학회라는 표현처럼 인접학문의 연구 성과를 폭넓게 수용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민속학과 자연과학, 신화학 등의 연구를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연구가 활발합니다. 나아가 질병과 환경, 기후, 전쟁 등 한 시대의 공간을 세분화하고 인간학으로서의 역사학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문화 특강은 고대 한민족의 복식사라는 특별한 주제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의를 해주실 상명대학 역사 콘텐츠학과 박선희 교수님은 일찍이 고대 한국인의 의상이나 장신구 등 복식 문화를 집중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천 년 전 고대 한민족의 복식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연 주변 민족들과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런 연구 성과를 토대로 어떤 연구가 가능할까요? 이제 두 번의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그 첫 시간, 박선희 교수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박선희입니다. 오늘 저는 고대 우리 민족 복식 문화의 국제적인 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맨 먼저는 우리 역사는 특히 고대사 부분은 사라진 부분, 또 왜곡된 부분, 그러다 보니까 남의 나라 역사로 편입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문헌 자료가 너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복식 자료를 주목해서 주검에서 나온 많은 출토 자료들을 이웃나라와 비교 연구를 통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만주 요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홍산 문화가 고조선 문화와 계승성을 갖고 또 그 문화가 다시 고구려로 이어지기 때문에 홍산 문화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정말 우리 민족은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의복을 만들고 또 장신구를 사용했는지 또 그것을 생산했던 그 기술성은 어떠했는지 그 역시 이웃나라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 본다면 우리 고대사에는 외국의 그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자조선, 위만조선, 또 한사군 이러한 그 체계가 정례화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중국의 정치 세력이 존재했던 역사라면 그 지역에는 중국 성향을 가진 그러한 특징의 복식 유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의 복식 유물은 고고학의 출토 자료로부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대 복식 문화로부터 우리 고대사 정말 그 진실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학자들이 우리 역사를 연구할 때 늘 우리 문화는 어디서부터 왔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북방울의 그 문화로부터 우리 문화가 기원한다고 하는 기원설에 많이 매몰돼 있죠. 실제로 우리 역사가 이웃 나라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선입관이 전제된 그런 연구가 너무나 많이 우리 문화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고유성을 상실하고 있는 거죠. 또 그다음에 우리 문화를 보는 이론을 자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복식 문화다 그러면 우리의 풍토와 우리의 기후와 우리 민족의 어떤 정서 속에서 우리 복식 문화가 나왔을 텐데 외국의 이론으로 우리 문화를 재단하려는 그런 연구 경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에 담긴 우리의 삶을 애써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그 주체적인 시각과 독창적인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만 우리는 진정
이웃 나라와의 어떤 역사 전쟁에 올바르게 맞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대 역사에는 정말 그 많은 그 문헌이 있는 이웃 나라와 달리 아주 그 적은 문헌 자료만 남아 있고 그것도 또 중국 쪽의 자료에 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의 출토 자료를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고조선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고고학적인 출토 자료와 남아있는 문헌 자료를 우리가 함께 실증적으로 연구를 해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복식의 어떤 특성은 나라마다 서로 그 달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식의 특성 연구로부터 지리적인 경계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조그만 이런 그 단추에 이르기까지 이제 사진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이나 북방과 우리가 완연하게 그 구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비파형 동검이 이 고조선의 표지 문화처럼 그렇게 비파형 동검이 출토된 그 모든 지역을 분포도로 나타내면 고조선의 강역이 표시될 수 있는 것처럼 복식 유물로서 이웃나라와 비교해서 특성을 축출하고 그 우리의 고유의 특성을 지닌 유물들의 분포도를 나타내면 비파형 동검과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복식은 그야말로 고고학적인 유물로서 우리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나 또 우리가 고인돌 왕국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고인돌이 이렇게 많은 그 분포도를 갖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비파형 동검, 고인돌 문화처럼 복식 유물로서 우리 민족 문화의 어떤 강역이나 또 그다음에 또 정체성이나 또 어떤 지속성, 그것이 언제까지 어떠한 그 범위에서 지속성을 갖는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조선의 강역도 정확히 표출해낼 수 있지만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이 위치했던 그 지역을 저희가 문헌 자료의 분석과 함께 올바르게 가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홍산 문화의 그 복식 유물의 성격과 고조선 복식의 성격이 지속성을 갖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홍산 문화에는 특히 그 옥으로 만든 이 장신구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속 문화가 나타나기 이전의 시대라 그렇습니다만 홍산 문화 후기에 가면 금속 문화의 어떤 청동기 시대 초기 단계가 이미 보이긴 합니다만 그 흑룡화 유적은 내몽골 자치구 동부 일부 지역인데요. 서기전 6000년대의 유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계 최초의 옥으로 만든 귀걸이가 출토된 바 있습니다. 근데 귀걸이는 한 100여 점의 옥으로 만든 그런 그 장신구와 함께 그 출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흑룡화 유적이 가장 이른 시기에 세계 최초의 옥귀걸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표지 문화의 또 하나가 색인무늬 또는 빗살무늬 질그릇이라고도 하죠. 그 색인무늬 질그릇이 함께 출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놀랍게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교통수단은 참으로 지금과 많은 차이가 있었을 텐데요. 강원도 고성 문암리에서도 동일한 양식의, 그러니까 동일한 그 모양의 옥귀걸이가 나왔는데 그 옥이 모두 다 압록강 수암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는 같은 그 내용의 옥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이미 한반도와 만주 지역이 하나의 어떤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흑룡화 유적의 옥 귀걸이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하나를 확대한 게 이건데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그 밑에 부분이 색상은 좀 다릅니다만 고성 문암리에서 나온 그런 그 옥 귀걸이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연대가 좀 늦습니다만 사해 유적에서도 역시 같은 모양의 옥 귀걸이가 나왔죠. 근데 저 흑룡화 유적에서 나온 건 세계 최초의 그 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중국은 어떠한가? 황하 유역이 사실 그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그렇게 저희는 교육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신석기 시대 시작 연대가 황하 유역이 4대 문명의 발상지지만 서기전 6000년대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 제주도 고산리 유적에 이르기까지 그 신석기 시대 시작 연대가 서기전 8000년입니다. 만년까지의 연대도 얻어진 바 있습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북한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만주 지역은 이루 말할 거 없고요. 그러니까 북한 학자들과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4대 문명의 발상지에서 황하 유역이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죠. 그래서 민족사는 남북이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그 옥기는 우리 이 만주 쪽에 또는 강원도 이 고성 이런 뭐 연대와 달리 1000년이나 늦은 시간에 이 옥으로 만든 그런 그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옥은 우리 쪽에서 먼저 장신구로 만들었고 그것이 중국에 영향을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황하 중유역의 앙소 문화에서 도끼로 만든 그런 옥 제품이 나온 바 있고 귀걸이는 나온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흑룡화 문화를 비롯한 이 홍산 문화의 많은 내용들이 고조선 문화로 그럼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흑룡화 문화가 홍산 문화하고 그 계승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은 그 흑룡화 문화의 귀걸이로부터 비롯된 이 옥 장신구들이 고조선 문화 후기까지 계속 같은 모양의 것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조선 후기의 어떤 무덤, 서단산 무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500점이나 되는 그런 장신구들이 쏟아져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산 문화는 그 초기 청동기 문화인 하가점 하층 문화로 또 그 다음에 다시 고조선이 출현한 이후에 하가점 상층 문화로 이어지는 그런 그 지속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홍산 문화의 후기에 보면 서기전 한 3000년대에 이미 청동으로 된 덩어리나 또 그 청동 덩어리를 만들었던 주물을 부었던 질그릇, 솥 그런 것이 이미 출토된 바 있고 중국 학자들에 의해서 동북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청동기를 만든 것은 홍산 문화 후기라고 그 여러 편의 논문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작 연대가 지금 그 학생들 그 교과서가 바뀌어진 지 얼마 안 되는데 2000년대까지 올라갔죠. 근데 불과 그 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1000년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2000년대를 올라가는 유물들이 여러 지역에서 많이 발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학자들이 우리 문화가 설마 중국보다 앞설까? 우리 문화가 당연히 스키토 시베리안의 영향을 받아서 금속 문화가 만들어졌겠지 하는 그런 선입관이 전제된 연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그 금속 문화가 그 시베리안의 그 카라크스 문화가 가장 우리 문화에 영향을 많이 준 문화인데요. 우리나라 그 금속 문화보다 1000년이나 사실 늦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중국도 갈 수 없었고 저희가 그 독립국가 연합 이러한 지역에 갈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쪽에서 연구하고 돌아오는 많은 고고학자들이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금속 문화를 우리가 북방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의 분포 유적의 분포는 사실 굉장히 넓습니다. 거의 요소 지역을 다 차지하고요. 내몽골 자치구 동남부 지역에까지 거의 가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역에서 고조선 질그릇의 특징인 색인무늬 질그릇이 공통적으로 출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아직까지 많은 유적이 다 발굴되지 않았습니다만 우화량 유적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화량 유적을 중심으로 한 이 유적지들은 제단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제사 유적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화량 홍산 문화권의 이 제사 유적들에서는 옥기가 뭐 동물 모양 또 그다음에 곤충 모양 또 뭐 아주 다양한 그런 내용들의 비실용성인 도구에 이르기까지 아주 대거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옥으로 만든 게 이제 길림성이나 흑룡강성 쪽에서도 나오는데 그쪽은 동물의 어떤 형상을 한 옥으로 만든 장신구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단지 주검을 저희가 장식했던 장신구로서만의 비실용적인 도구만 나오고 이 제사 유적이 많이 있었던 우화량을 중심으로 한 유적에서는 다양한 제사 의식에 사용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내용의 장신구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홍산 문화의 이 우화량 유적을 비롯한 지역에서는 이 단군 신화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보여주는 여신상이 출토된 여신무덤과 함께 정말 적석총 형태로 제단 유적이 아주 산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대규모의 어떤 종교 의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악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고조선 이전 시기부터 우리 민족의 문화권에서는 이 타악기와 현악기, 뭐 관악기가 다 있습니다만 이 홍산 문화의 이 제단 유적에서는 특히 타악기가 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따 질그릇 타악기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조선 후기 유적에서는 옥제품 가운데 특히 이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구분옥, 바로 저 구분옥이 이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제 중국 학자들은 뭐 조금씩 모양이 다릅니다만 달개 장식으로 뭐 썼을 것이라고 다 보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뭐 용의 초기 형상이라는 그런 주장이 가장 크죠. 그런데 실제로 이 구분옥이 황하 유역의 만리장성 이남의 중국 문화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의 고조선 문화로 계승되고 고조선에서 다시 뭐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아시듯이 신라 금관 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장신구에 거의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구분옥은 의학적으로 보면 해부학을 하는 의사들은 짐승이나 또 사람이나 태아가 만들어지고 3주 이내는 거의 같은 이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산 문화의 사람들이 해부학을 알았다고 봐야 되겠고 끊임없이 번성하는 어떤 생명 뭐 이런 것으로 저희가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 적석총 옥기 중에 이 특히 우화량 유적에서 나온 거는요. 물론 이제 이 두개골 위에 이제 대단히 화려한 옥으로 만든 큰 장신구가 있는 것도 특징이고, 그다음에 뭐 팔찌도 아주 당시의 기술로서는 아직 금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기껏해야 공구라고 하는 게 뼈나 뿔이나 뭐 돌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요즘 만든 것처럼 정교하게 만든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뭐냐면 원통형인데 밑에가 조금 좁아지는 그런 그 형태입니다. 그게 우리 민족이 예전부터 상투머리를 했는데 맨상투로 나오면은 매무새가 별로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상투를 뒤집어 씌웠던 그런 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목하실 건 여기에 이제 그 칼이 있는데요. 비파형 동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비파형 동검을 옥으로 만든 그런 그 유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구조선 문화의 관계성을 정말 잘 조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유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옥고를 한번 그 만나보시죠. 아까 그거를 크게 확대한 건데요. 요 그 밑에에 여기 구멍이 보이시죠? 반대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옥으로 된 조그마한 이 장신구를 뒤집어 씌우면 고정이 안 되니까 비녀 후대에 뭐 비녀라고도 하는 이런 머리꽂이를 사용해서 관통을 시킨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사서에 남아있는 내용을 보면 후한서에도 삼국지에도 진서에도 고대 우리 민족은 머리를 틀어 올렸다는 그런 특징을 중국 사람들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그 어떤 문화적인 특색이 이따 우리가 금관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것을 제2강에서 말씀드릴 때 홍산 문화에서 계속 금관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지속성을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홍산 문화 유적에서는요, 이 옥으로 만든 그런 그 옥고가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낮게 된 거, 좀 더 높은 거, 색상이 다른 옥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홍산 문화권에서 나온 그 뼈로 만든 인형인데 같은 머리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당시에 이게 그 신석기 시대 후기인데요. 이웃 그 문화권에서는 어떠한 머리를 그럼 양식으로 했는지 보여드리죠. 실제로 북방 지역은 인디언들의 머리처럼 앞에 이렇게 끈을 동여매고 뒤에는 이렇게 장발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그럼 어떤 머리를 했나? 물론 당시의 중국은 황하 중류 유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의 뭐 중화인민공화국의 만리장성 이남의 전역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중심부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요. 이게 감숙성에서 나온 채색 질그릇인데 이렇게 한쪽으로 그 묶어서 짧게 늘어뜨리고 또 이거는 상나라 귀족인데요. 옥으로 만든 인형인데 이 머리 뒷부분에 짧게 묶어서 이렇게 늘어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다 올리고 그 둥근 그런 관을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단발머리를 했고 여기는 또 그 S자 모양으로 따서 이 사람처럼 짧게 그렇게 늘어뜨린 양식으로 틀어 올린 상투머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러한 홍산 문화로부터 비롯된 상투를 틀어 올리는 머리 양식은 정말 지속성을 갖는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직 홍산 문화권에서 나온 그 장신구인데요. 고구려 고분벽화에 바로 여기 있네요. 그 무용총 여기 그 무용도에 보면 여기 춤추는 사람이 상투를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다 덮은 큰 모자가 아니라 이렇게 요 하얀 부분 이따 해부해서 보여드릴게요. 상투만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통수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을 이렇게 옥으로 깎아서 이걸 절풍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는 우리말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글로써 남기지 않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가 용어를 만들어서 사서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 나라의 말을 빌려다가
우리의 것을 지금 부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부여의 초기 동부여 유적에서 나온 흙으로 만든 인형인데 머리 윗부분이 조금은 훼손됐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청동으로 만든 부여의 조소품인데요. 머리 스타일은 역시 같은 양상이고요. 이 청동기도 유명한데 저 청동기에 보이는 사람들도 역시 농사 짓는 사람들의 머리가 상투머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여나 고구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까 그 부여보다 조금 후대인데 길림성에 이 동단산 유적에서 여기가 훼손돼서 이렇게 그렸는데요. 금동으로 만든 가면인데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고구려의 금으로 만든 가면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 출토품을 제가 만주에 갔을 때 그 발굴 보고서를 구입했어요. 이 부분이 상투머리인데 훼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지반 지역의 고구려 왕릉에서 출토된 마차에다 이렇게 꽂는 그런 도구인데 역시 같은 머리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백제 쪽, 그러니까 남쪽 한이나 이쪽에서도 역시 이게 부여 박물관에 있는 기와를 탁본한 건데요. 여기가 같은 머리 스타일이죠. 그래서 한반도 저 북부로부터 남쪽까지 같은 동일한 머리 모양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다면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오랫동안 같은 문화를 공유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금관으로까지 그렇게 지속성을 보여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따가 금관을 할 때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고구려는 금관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구려의 금관은 신라 금관보다 선행한다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해놓은 바 있는데요. 이게 광개토대왕 능에서 나온 아까 옥고와 같은 절풍입니다. 그래서 상투만 가렸기 때문에 신라 금관의 속관도 그렇고 요 지름이요 19cm에서 29cm 정도 사이로 그 이상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부 다 해체가 돼서 나왔는데 우리 학자들이 발굴을 했으면 알 텐데 중국 사람들이 발굴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상투머리에 덮는 금관이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금관이 없어요. 요나라 때, 요나라는 중국의 역사는 사실 아니잖아요. 이민족의 역사죠. 그러니까 요나라 때 가서야 매장 숲속에서 전체를 금으로 덮으면서 간신히 금관이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금관만 가지고도 우리 역사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요게 두 개가 나왔는데요. 새 긴 모양. 양쪽에다가 이제 이걸 세우고 요런 테두리가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런 것을 여기다가 하고 이런 장신구들을 여기에 잘 조합하면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썼던 금관이 아주 훌륭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고구려의 금동관인데 역시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민족답게 삼조고가 있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듯한 그런 태양을 묘사했는데 역시 이것도 같은 그런 절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금동관인데요. 요 안에는 역시 절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공주 수촌리에서 나온 백제의 금동관인데 안에는 역시 이렇게 절풍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금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관의 기본 양식은 역시 홍산 문화로부터 비롯되고 고조선의 전통에서부터 계속 발전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금관의 종주국이거든요. 전 세계 금관의 거의 3분의 2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금관 연구도 저 북방의 시베리아 샤먼의 관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주국다운 면모를
저희가 올바르게 연구하지 못하고 그 스스로 그 문화의 식민지임을 자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아량 유적에서 출토된 그 가락바퀴, 씨를 뽑는 이 도구가 사실 조그마한 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고조선의 강역을 밝혀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표지 유물입니다. 여기선 옥으로 된 게 나왔는데요. 동심원의 이러한 문양은 중국이나 북방 지역의 가락바퀴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이렇게 옥으로까지 가락바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홍산문화사회가 이미 전문 수공업자가 출연하고요. 국가가 만들어지기 바로 이전 단계까지 종교의 어떤 권위자가 존재하면서 이 지역의 대량 생산을 이미 발전적으로 가져온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양과 그 다음에 대부분 한반도에서 나오는 그 가락바퀴, 또 만주 지역에서 나오는 가락바퀴들은 이제 질그릇 깨진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질그릇의 문양과 같아서 색인 문양 질그릇입니다. 근데 중국은 채색 질그릇을 주로 쓰잖아요. 또 흑도나. 그렇기 때문에 흑도나 채색 질그릇의 그 채색 문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북방의 가락바퀴는 별로 그 문양이 없습니다. 그 북방 가락바퀴 문양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색인 무늬 질그릇 그것을 활용해서 만든 가락바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북방 가락바퀴인데 문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중국 가락바퀴를 모사도로 그린 것인데 역시 채색 그런 그 문양의 그 중국 그 질그릇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락바퀴만 보더라도 한반도와 만주가 하나의 문화권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가락바퀴는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철기 시대, 이게 고고학적인 시대 구분인데 청동기 하면 고조선 국가 단계잖아요. 철기 하면 뭐 삼국시대도 다 청동기, 철기를 혼용하는 시대니까 실제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가락바퀴를 썼다는 것은 정치 세력권, 문화권으로만 볼 수 없고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문화를 형성했다고 그렇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양적인 걸로 보니까요. 아직 홍산 문화권이 전부 다 발굴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홍산 문화 지역이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가장 높낮이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해만, 물론 비슷한 시기에 문화가 시작이 됐지만 발달사를 보면 집중적으로 홍산 문화권, 그 다음에 발해만, 평양 지역 이렇게 그 높낮이가 가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홍산 문화 사람들이 서기 전 3000년대 뭐 그러니까 굉장히 미개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복의 발달사를 보면 대단히 화려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만든 단추 같죠? 이게 앞면이고 이게 뒷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앞면이고 뒷면인데 사실 그 요즘 남자분들의 마구자 단추나 뭐 이런 것처럼 옥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 단추를 만들어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 유적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린 바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단추 이외에 이렇게 많은 가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면사를 다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가면의 역사는 또 이웃나라의 서역의 영향을 받아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 가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가면극이 시작됐다.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몇천 년 전에 저 홍산 문화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다양한 가면들을 이미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화면 자료를 통해서 아까 이렇게 구분옥 이런 거 이외에 뭐 이렇게 그 비실용성인 옥으로 만든 칼, 뭐 이런 장신구, 뭐 다양한 그런 그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국의 신석기 유적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게 그 흙으로 만든 옥인데요. 지금 저 방송국의 그
백제사신 머리 위에도 적혀 있는데 이게 그 홍산문화권에서 나온 흙으로 만든 옥인데 이런 모양이 자주 나오는 게 아마도 당시의 신발의 모양이 아닐까 추정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흑옥 제품이 중국의 신석기 유적에서는 출토된 바가 없는 게 또 홍산문화만의 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옥으로 이런 그 물건을 만들어서 옷에다 다는 데는 많은 시간과 수공을 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홍산문화 후기에 이제 청동이 만들어지면서는 대량 생산을 합니다. 인구도 많이 또 그 늘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주물틀 이런 것은 화면 자료가 좀 안 좋은데요. 중국에서 발굴을 하고 자료를 제대로 저희들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보면은 청동 단추, 철로 된 단추 이런 것을 대량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씩 주물을 부어서 찍어내는 거죠. 제가 오늘 일부러 제 옷 중에서 이렇게 단추가 있는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게 고조선 사람들이 유난히 모든 고조선 사람들의 무덤에서 이 단추가 안 나오는 무덤이 없어요.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청동 단추가 출토되는 지역만 분포도로 나타내도 비파형 동검이나 고인돌 문화 유적과 일치합니다. 그만큼 이 장식을 청동 단추로서 많이 했는데 청동 단추가 사실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금보다 더 빛나잖아요. 청동의 색깔이. 그런데 모자부터 신발에 이르기까지 전체 다 그걸 다양하게 장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태양에 빛날 때 우리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 숭배 사상 민족답게 많은 장신구를 가지고 빛이 발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지는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작 연대가 저는 우리가 중국보다 앞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25세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교과서는 20세기까지 간신히 올라갔고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홍산문화가 이렇게 분명히 고조선 문화와 계승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산문화의 후기에서 이미 금속문화가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조선이 건국 시작과 함께 청동기를 사용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고조선의 당시에 출토된 청동기하고 같은 시대의 중국의 청동기를 제가 성분 분석한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요. 합금 비율이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장신구는 빛이 많이 나고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석연이 우리나라 청동 제품의 특징인데 석의 함유량을 20% 정도 이상으로 반드시 지켜서 광택이 많이 나게 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 실제로 청동 단추들을 어떻게 만들었나를 보여드리죠. 잔줄 문양, 색인 문양 질그릇처럼 이 단추도 그렇고요. 아까 가락바퀴처럼 동심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구멍을 이렇게 요즘 단추처럼 만든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그 장식 단추의 양식들을 보면요. 다음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단추구멍이 여럿 있는 거, 뭐 뒤에 단추꼭지가 있는 것, 요즘 만든 거하고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태양에 대한 그 생각을 더 그 종교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이게 그 심양의 정가화자 유적인데요. 유독히 청동 거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 고조선의 경우 청동 거울도 이 잔줄 문양인데 번개 문양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그 문양이 없는데 굉장히 태양에 반사됐을 때 엄청난 빛을 발할 정도로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얼굴, 가슴, 배 뭐 이런 부분에 그 주검의 어떤 그 종교의식과 관련된 장속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매장자 몸 위에 놓여진 위치가 같이 나타나는 여러 유적이 발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추와 청동 거울 모양의 이런 큰 원판형 종교 의식에 사용될 거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그 유물들이 출토되는 지역을 분포도로 나타내면 여기 난화를 기점으로 해서 한반도 만주 전 지역이 고조선의 강역으로 비파형 동검의 출토지와 일치합니다. 여기 길림성, 여기 대응안녕, 소응안녕 산맥이 있는 곳은 지금도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길림성 쪽은 중국 학자들이 유물을 발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난화를 기점으로 한 이 요서 지역은 여기가 굉장히 문화가 서로 교류하고 활발히 그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의 물건이나 북방의 물건이 같이 공존하는 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발굴을 해도 마치 그 샌드위치의 단면처럼 고조선 물건, 고구려 물건, 발해 유적의 어떤 물건들이 이 귀걸이 하나로 지속성을 보여주거든요. 황하유역의 중국 문화와 완전히 다르게요. 그래서 발굴을 역사 왜곡에 도움이 안 돼서 그런지 하여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없어서 저기가 그 분포도를 나타낼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고조선 그 중기 정도에 오면 이제는 뼈나 뿔이나 이런 걸로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니까 금속으로 된 그런 그 장식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것이 특징입니다. 심양 정가화자 유적이 나오는 화면을 좀 보시죠. 이게 그 아까 정가화자 유적하고 같은 건데요. 여기가 정갱이 부분이고 여기가 발끝 뼈예요. 이렇게 많이 그 출토가 되는데 크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신발을 큰 그 부츠를 만들어서 재현해 보니까 거의 빼곡히 다 덮어요. 그런데 이런 유적 이외에 또 다른 유적에서는 이 옷에다 그렇게 많이 덮었어요. 그래서 작고 큰 크기의 이런 청동 단추를 옷을 만들어서 재현해 보니까 완전히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초기 갑옷의 형태로도 손색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같은 유적들에서 이게 중국의 투구거든요. 그런데 고조선 투구는 이렇게 반드시 청동 단추를 요 앞에다가 장식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갑옷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갑옷은 정말 한류를 일으킨 고조선이 가장 먼저 생산하고 발전시킨 그러한 그 무력이죠.